PNU 리서치 콘서트 현장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밖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그냥 스타들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제가 사실은 총장님이랑 우리 본부 주요 보직자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니 축제에 가수들은 있는데 정작 학술 행사는 좀 섭섭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생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물론 약간의 동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많은 교수님들은 확실히 동원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 조퇴를 하신 교무처장님까지 이렇게 직접 듣고 싶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이런 걸 하자고 대학이 있는 거니까 오늘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재미있는 요 한두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PNU 리서치 콘서트는요, 이번이 첫 회인데 일단 너무나 무거운 분위기나 포멀한 거를 조금 빼고 순수하게 학술적인 학문적인 궁금함과 그 열정으로, 저희 사실은 정세현 교수님 오늘 발표하시지만 한 푼도 안 드립니다. 그냥 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즐겁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고요. 특히 최근에 아주 여러분 잘 아시죠? 스테인리스 스틸, 그게 역사를 얼마나 바꿨는지 아실 겁니다. 오랜 철기 시대 이후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나와서 세계 역사를 바꾸었듯이 이제 스테인리스 카퍼가 어떻게 실용화될지는 두고 보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내신 그분을 오늘 모시고 이런 자리,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재밌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계 최초로 스테인리스 카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정세현 교수님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일단 우리 모두가 같이 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총장님과 우리 본부 보직자 교수님들은 제가 일일이 다른 분들은 소개 빼겠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강지호 펠로우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학교뿐이 아니라 성균관대와 미국 미시시피 대학에 이르기까지 성균관대학에서 나노에너지학과 김영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시시피 대학 김성건 교수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총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SK 하이닉스 강지호 펠로우님 한 말씀 듣고 그렇게 진행하고 강연자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열리는 제1회 PNU 리서치 콘서트, 아까 연구처장님께서 아주 자부심 높게 소개하셨는데 우리 부산대학교 축제의 격도 한층 높였습니다.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정말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정말 기쁘고 행사를 만들어주신 연구처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또 성균관대 김영민 교수님, 미시시피 주립대 김성곤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 강지호 패대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 3월 17일 우리 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 정세영 교수님이 이끄시는 연구팀의 연구 성과가 전 세계 이공계 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네이처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외국 연구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 국내 연구진의 만의 연구 성과로서 네이처 본지에 발표된 것은 부산대 연구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 실적으로 우리 부산대 위상을 높여주신 정세영 교수님께서는 지난주 개교 기념일에 유닝구 학술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같이 한번 쳐보면 좋겠습니다. 정세영 교수님은 개인적인 연구 영역이 남다르고 탁월하시지만 요즘 대세라고 하는 동료, 후배 연구진들과의 융합 연구에서도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 등은 정세영 교수님께서 20년 전 2003년 나노과학기술학부 창립 때부터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탐구하고 솔선수범해 오신 그 결과물입니다. 오랜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현재 40여 분 소속 교수님들 모두가 연구와 교육에서 전국 탑 클래스에 오를 수 있도록 나노대만의 강력한 규정, 독창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노대 교수님들께도 함께 축하를 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세영 교수님이 제1회 이 콘서트에서 들려주실 강연 주제는 녹슬지 않는 구리의 비밀인데요. 연구성과 공유는 물론 이제 세계적 석학반열에 오르신 정 교수님의 리서치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연구란 무엇인가, 연구란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떤 영감을 주는 것인가, 연구의 창의성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이 새로운 탐구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우리 교수님들 상호 간에도 아주 자부심 더 높은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자리 없으신 분들 이 앞에 많이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우리 강의실에서 맨날 뒤에만 앉지 말고 앞에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어요. 네, 편하게. 우리 아카데미의 특징이죠. 편하게. 우리 교수님이나 전문가의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자유로움입니다. 격조 있는 자유로움과 열정. 마침 그리고 여기 SK 하이닉스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인기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하이닉스의 강지호 펠로우님께서 오셨어요. 또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하이닉스의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웨이퍼를 적층하면서 앞으로 3차원적인 웨이퍼 퍼포먼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강지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제1회 PNU 리서치 콘서트에 이렇게 총장님 및 우리 연구처장님 또 학장님 모시면서 또한 많은 이학도님들 또 공학도님들 또 교수님들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고로 저는 기회가 좋아서 쇠가 녹이 쓰는 이유를 공부하게 되면서 금속에 대한 어떤 호기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기회가 더 좋아서 미국 인텔에서 15년여 엣치 그리고 이제 웻클린 관련 공정을 개발을 하다가
2020년도 하이닉스에서 웨이퍼 스태킹 웨이퍼 본딩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복잡한 공정에서 결국 싸움은 결함이 없는 인터커넥트를 만들고 미세 도선에서의 컨택 리지스턴스라든지 이런 물성들을 최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힘든 기술이고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연력학 2법칙 에너지 소실, 에너지는 어차피 소실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라든지 에포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의 자연계의 어떤 법칙인데, 제가 3월 30날 우리 정세영 교수님 를 모시고 SK 하이닉스에서 녹슬지 않는 구리 이 제목으로 세미나를 요청을 드렸고, 당시 한 102명의 하이닉스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교수님의 이 연구와 또한 이러한 어떤 네이처지에 나온 어떤 학술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하시면서 어찌 보면 큰 저희들에게 챌린지를 주셨고, 저희는 반도체에서 카파가 쓸 수밖에 없는 메탈이고 너무나 잘 시스테매틱하게 나와 있는 공정이며 이거를 미세 디펙트 없이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어찌 보면은 단결점 카파에 대한 연구를 이 아카데믹한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기대컨대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호기심이 SK 하이닉스와 같은 회사에서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작은 소망을 해봅니다. 이 장소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또 더 앞으로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시면서 한국 또 외국을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정세영 교수님 연구에 앞으로 큰 기대가 되며, 또한 정세영 교수님이 계시는 이 부산대학교에서 큰 가르침과 연구에 대한 어떤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이 카파 연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 에리아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며, 혹시 기회가 되면 SK 하이닉스에서 뵙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반향을 보셨죠? 지금 아마 조금 어려운 말들도 오고 같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옆에서 많이 접하는 물질들이지만 사실 그것들이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구리 도선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의 전기를 통하는 정도조차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구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금 여기 이공계이신 분도 있고 인문계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들이 다 우리의 극단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3차원 웨이퍼,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3차원 웨이퍼, 즉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쫙 퍼져가는 것이, 이것이 연구의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무슨 전공을 하든 간에 이런 기초적인 호기심을 끝까지 살려서 잘 키워내는 것이 저희 대학의 소임이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이닉스에서 오셔서, 그리고 또한 이따가 잘 보이십시오. 취직하고 싶으면. 그래서 가서 인사도 하고 자기가 뭐 하고 있다는 자랑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러라고 저희 대학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인공이신 정세영 교수님 모실 텐데, 바로 저도 지금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과 핵물리학자, 모든 영화에 등장하는 핵물리학자예요. 그런데 정세영 교수님도 저랑 같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물리학자십니다. 물리학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죠. 독일 쾰른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석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연구원을 지내시고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깃발을 들고 나노 대학을 만드는데 같이 앞장을 서셨고, 현재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지정 단결정은행연구소 소장을 지내셨습니다. 크리스탈뱅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MC랩 대표이사, 이게 크리스탈 만드는 회사죠. 뭐 이렇게 반지도 만들고 스피커 도선도 만들고, 저도 정세영 교수님 그
별장에 많이 놀러 가서 한 잔 많이 했었습니다. JKPS 캡 편집위원, 한국물리학회 총무부회장까지 지내시고 지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나노대 학장님도 지내셨고요. 자, 정세영 교수님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와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오셨네요. 오늘 그 가수들도 좀 오고 한다 그래서 자리가 텅 비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최악의 강의가 한 번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물리교육학과 대학원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수강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녁 때 7시에 하니까 이분이 강의하고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한 명이 왔는데 한 명이 주무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뛰고요. 저는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되게 쉽게 이렇게 했으니까 강의 즐겨 주시고요. 이제 오늘 총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물리 강의를 들으시는 첫 총장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세한 소개를 해주신 연구처장님, 유인근 처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나노대 학장님, 부학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외에 우리 나노대 교수님들도 오신, 지금 공대 학장님도 보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강지호 펠로님께서는 지난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었는데, SK 하이닉스의 분들이 질문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업체에 가서 느낀 거랑은 상당히 좀 많이 다르고 해서 왜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있고 하는지를 충분히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대학 학생들을 좀 이렇게 많이 뽑아가시고 또 학생들이 많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일단 진행상 우리 교수님께서 약 1시간 내외 정도 발표를 준비하셨고요. 질의응답들은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때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다음 편하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몰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아까 두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김영민 교수님은 템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이 원자 하나하나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난주에 또 사이언스 한 편 또 억셉트 되셨어요. 저하고 한 거하고 별개로. 그래서 아주 지금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그리고 김승곤 교수님은 저하고 토요일마다 이 점심 11시쯤에서부터 2시까지 거의 미국 계시는데 저하고 3시간씩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요. 그게 한 3년이 됐습니다. 아마 한 번쯤 빠졌죠. 한 번 빠지고는 거의 안 빠지고 이제 3시간을 하는데, 저한테는 과외 선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제가 하는 실험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하니까 나이 들어서 이런 그 연구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영민 교수님하고 김성곤 교수님이 오늘 발표하는 거에 거의 다 같이 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김수재 박사가 이제 우리 네이처 논문의 퍼스트 오서인데, 이 에브리 타임에 보니까 김수재 박사님 이름값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수재 맞습니다. 예, 수재입니다. 자, 제목은 우리 부학장님이 뽑아주셔서 녹슬지 않는 구리, 저희가 이제 녹슬지 않는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측면에서 들여다보느냐 하는 건데, 전자들이 잘 움직이는 곳이 이제 금속입니다. 거기에 부제목을 제가 물질 내에 전자가 쌩쌩 달리면 생기는 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자가 쌩쌩 안 달렸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자들이 사실은 금속 안에서 쌩쌩 달리지는 못합니다. 자,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방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당결정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잠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 수용액으로 결정을 키우는 것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소금 물에다가 녹여서 소금을 이렇게 쭉 이제 정발을 시키면은 이제 포화용액이 되고 포화가 이제 과포화가 되면은 하나씩 이제 그 입자들이 침전이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천천히 컨트롤하면 단결정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말리면 그냥 일반 고체처럼 소금처럼 되는 것이고요. 결정화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원자를 어떻게 정렬을 잘 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동영상이 잘 안 나오고 있네요. 한 중간쯤으로 가볼래요? 요쯤으로 한번 가볼래요? 소리 약간 낮춰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용액을 만든 것을 샬에다가 부어서 천천히 이제 말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드가 나오죠. 지금 이제 이 시드가 중요합니다. 이제 결정마다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생물에서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 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도 이런 시드를 하나를 달아서 매달면 결정으로 자라게 되는데 시드가 딱 하나면 제일 좋습니다. 시드가 너무 많으면 결정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결정으로 자라기 어렵죠. 우리가 결정의 시드가 딱 하나일 때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여기 그 앞에 여기 정도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원자들이 하나하나 가서 붙게 되는 과정이 결정을 키우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키운다는 것은 원자를 우리가 얼마나 잘 쌓아가느냐. 이제 재료공학이나 응지물질을 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골은 원자를 완벽하게 제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요거 이제 내리시고 그다음 다른 동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한 요즘으로 가셔서 조금 더 앞으로 갈까요? 예. 여기 이제 녹아 있는 용액에서 이 시드가 금방 위로 지나갔는데 그 시드를 담궈서 결정을 키웁니다. 앞서하고 다른 점은 앞서는 물 속에서 녹은 소금이나 이런 KCl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 것이고요. 여기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구리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천천히 녹은 용액에서 고체화를 시키면 이렇게 결정으로 자라게 할 수가 있고요. 이 결정을 키우는 방법을 초크라스키라고 하는데 초크라스키 방법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이렇게 단결정을 가공을 해서 단결정을 가지고서 원하는 모양으로 쓸 수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시면 한 요 정도에 가면은 조금 더 갈까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웨이프로 자른 다음에 웨이프를 이렇게 그 골뱅이처럼 그 스파이럴리 카팅을 합니다. 이 와이어 카팅을 써서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나노 대학을 안 갔으면 이런 거를 못 했을 거예요. 단결정을 그냥 키우고 그걸로 어떻게 뭔가 쓴다는 생각을 못 했을 텐데 나노 대학을 갔을 때 이제 우리 공대를 나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또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성공을 했는데 이 와이어를 만들므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네이처 쓰는 논문에 실제로 기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현재 다른 후속 논문들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요. 이제 방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연구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의라고 하면 저희가 한 일이 어떤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되게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금속의 재발견, 금속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구리를 연구할 때 2002년도쯤에 저희 학생들이 아무도 구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스핀트로닉스를 하려고 그랬고 그때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그 당시 50년 전까지가 구리 단결정으로 관련된 논문이 한 편도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큰 관심이 되는 주제가 아닌데 근데 저희가 이제 우연히 이 구리를 계속 연구를 해오면서 이제 2012년도에는 구리 단결정 방막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취미 삼아 케이블도 만들고 이렇게 하던 거가 연관이 되어서 결국 독창적인 하나의 분야를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른
전 세계 어디에도 단결정 방막을 단결정으로 키우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방막으로 새로운 과학의 장을 연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과학의 장을 열었을까? 제가 이제 제목을 세 가지를 달았는데요. 하나는 기판공학. 기판공학 하면은 PCB 보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게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기판을 이용해서 위에 물질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호모테로 에피탁시 처음 듣는 용어실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호모테로 에피탁시. 이 호모인 듯 호모 아닌 호모 같은 헤테로 에피탁시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호모 에피탁시를 사실은 할 이유가 없어요. 기판이 구리인데 그 구리 위에다가 구리를 또 키우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기판을 싼 실리콘이나 또 사파이나 대량화되어 있는 커머셜한 거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키우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판 물질하고 위에 있는 물질은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물질을 어떻게 호모 에피탁시처럼 만드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옥시데이션 피직스라고 해서, 옥시데이션 피직스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옥사이드 피직스는 있죠. 옥사이드 피직스는 옥사이드가 된 물질을 광학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건데,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 방향으로나 마음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피직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백타량처럼 산화를 제어할 수 있으면 피직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백타량처럼 산화를 어떻게 통제를 했느냐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하물며 이제 산화가 안 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00도, 200도에 가더라도 산화가 안 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을 제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lat Surface Physics인데요. Surface Physics는 있습니다. 물리학에 Surface Physics는 굉장히 큰 분야로 있습니다. 그런데 Flat Surface Physics라는 것은 없습니다. 면이 평평해지면 전자들이 쌩쌩 달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전자들이 쌩쌩 달리지 못할 때랑 전자들이 쌩쌩 달릴 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할 텐데,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이제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하면은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사인 볼트가 60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하고 시합을 시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규칙대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허들을 주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는 허들을 하고 저는 허들을 없이 하고, 근데 요 정도 허들로는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많은 허들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서 우사인 볼트를 뛰게 하고 저는 평지를 뛰는 겁니다. 그러면 100% 제가 이깁니다. 이제 전자한테 이 허들은 실제로 그레인 바운다리라는 것이 허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정 안에를 보면은 제가 사과 하나를 그냥 결정 속에 있는 원자 하나라고 생각하고, 요 영역들은 주기적으로 잘 배열이 됐어요. 근데 이 틀어져 있는 영역들이 생겨서 이 사이를 파리가 지나간다고 하면 파리들이 가다가 배열이 잘못된 것마다 퉁퉁퉁퉁 이렇게 부딪히겠죠. 그러면 그냥 쌩 지나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거기서 오는 저항이 커집니다. 우리가 고체 안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자들이 그냥 쌩 달리면 흔히 발리스틱, 탄도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대부분은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호라이즌에 금속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기고문을 낸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키아스에서 나오는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단결정이 되면, 단결정은 이렇습니다. 앞서 보신 이 이미지하고 단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그래서 지나갈 때 원래는 사과들이 이렇게 진동하는 포논이라는 모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파리는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물질 안에는 결함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자리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과 자리에 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배가 일렬로 들어가거나 또 일렬로 다 빠져 있는
이런 모든 것이 결함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결정을 키운다, 완벽하게 이런 걸 만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무지 어려운 일이고요. 현재까지도 다른 논문에 보면은 단결정을 퍼펙트하게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를 한번 전선을 들여다 볼게요. 앞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를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제 구리 끝에 있는 입자들을 보면은 앞서 그림하고 비슷하게 스키매틱하게 그려서 이 사이사이에 이런 그 그레인 바운다리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자들이 3D로 그리면 이제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죠. 단결정은 그에 비해서 거의 완벽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레인 하나는 보통 수십에서 수백 나노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인치 웨이퍼 위에 얼마나 많은 그레인이 있을까? 약 1 트릴리언, 10의 12성, 10의 12성이니까 1조 개의 그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개의 그레인이 전부 한쪽 방향으로 싹 정렬을 해서 이렇게 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시드가 있으면 시드 하나를 담궈서 그쪽으로 쫙 이렇게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막은 웨이퍼가 있고요. 웨이퍼 위에 시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가스처럼 이 플라즈마 입자들이 내려와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왜 사람들이 폴리를 만들었는데, 방막을 만들었는데 방막이 단결정이 안 되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이 있고 옆에서 이제 타겟의 표면을 에너지를 줘서 떨게 만드는 방법인데, RF 파워를 줘서 하면 RF 스파트링이 되고요. 레이저로 쪼여서 레이저로 막 히팅을 하면은 레이저에 의한 PLD 시스템이 되고, 그 방식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타겟에서 물질들이 떨어져 와서 쌓여가는 것이 결정 방막이 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릴 때 꼭 하나만 떨어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둘도 떨어지고 다섯도 떨어지고 마음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된 폴리 방막들이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보면 쌤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게 보는 방식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파란색을 띠고 있는 영역은 아까 한 영역처럼 되어 있는 그레인 하나, 그래서 요 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근데 점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다른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배양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죠. 표면도 거칠죠. 이제 이 샘 이미지를 봤을 때, 샘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사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일반 구리보다는 훨씬 좋은 질이에요. 이게 상당히 잘 큰 건데, 이 사이에 그레인들이 얼마나 그레인 바운더리가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폴리의 실상인데, 저는 이제 단결정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요 영역 하나는 이렇게 결정 크리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하나는 결정처럼 자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키우는 이제 단결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폴리하고 단결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픽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언뜻. 근데 전혀 다르죠. 여기는 카파가 이렇게 작고 이건 사파이어 기판입니다. 사파이어 기판 밑에 있는 사파이어는 1mm 두께고요. 위에 있는 카파는 100나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두께인데도 불구하고 카파의 픽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10배 정도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배 작고 20배 이상 증가가 되어 있는 셈이고요. 표면을 보더라도 표면이 거칠어 보이는 게 보입니다. 단결정은 0.21나노라고 되어 있죠. 표면 거칠기가. 그러니까 거의 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EBSD 이미지를 봤을 때도 결정성이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료는 제가 이제 저희 랩에서 하면 저희 랩의 단점이 뭐냐면 폴리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단결정으로 셋업이 다 돼 있어서 이 안 좋은 시료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균관대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 일반 랩에 있는 거를 해서 만든 시료입니다. 이제 여기는 저희 랩에서 키운 시료죠. 단결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면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요 점이 요 전체 방향 하나로 다 얼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얼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키우는 방식에 대한 substrate engineering이 뭔가, 이걸 이제 말씀드릴 텐데, 구리 방막 위에 원자 하나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원자 하나를 쌓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쭉 쌓았는데 이제 호모 에피탁시가 아니라 헤테로 에피탁시니까 밑에 있는 기판하고 위에 있는 물질하고는 격자가 다르죠. 이걸 다른 것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가 6개가 될 때 그 위에는 5개가 가도록 튜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미리 계산을 다 하고 해서 그 원리대로 딱 해주면 정확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것이 Extended Atomic Distance Mismatch라고 해서 장주기 격자를 고려한 성장이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호모테로 에피탁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단거리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장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죠? 짧은 텀에서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장기전으로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원자를 결정학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구조를 봅니다. 보면 분명히 원자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모아레가 보입니다. 모아레라는 건 뭐냐면 격자가 안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반복을 하는데, 이 간격이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원자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인치 웨이파 위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나서 키운 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아무리 떼려고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격자가 맞아서 결합되어 있는 결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면을 봤어요. 이제 우리 김영민 교수님의 손끝에서 나온 이 아트입니다. 이 원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래쪽에는 13층, 위에는 14층 갈 때마다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맞아갑니다. 이제 이 EADM의 룰이 있는데요. 이게 한 17, 18에서 맞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층이라도, 다른 물질이라도 100층, 150층 가면 한 번쯤 맞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5 정도 이하에서 13, 14 이렇게 맞거나 한 8, 7 이렇게 맞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8하고 9가 맞거나 이렇게 두 개가 차이 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장주기가 왔을 때 그때 레티스 미스매치는 0.1% 이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주기에서는 7%, 8%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튜닝을 하는 게 바로 호모테로 에피탁시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사파이어 위에서 구리는 잘 맞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실리콘 위에다가 실버 혹은 니켈, 알루미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장된 표면을 한번 잘라서 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한 3층 정도를 겹쳐서 보면은 템 이미지에서 이 모아레가 실제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아레 패턴을 다른 논문에서는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김영민 교수님 랩에서 이 모아레를 잡아주셨고, 실제로 결정학적인 패턴하고 보더라도 정확히 매치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면이 얼마나 잘 맞으면 이제 표면 위에까지 완벽하게 되느냐 하는 걸 보인 거고요. 저희가 좀 더 펀더멘탈한 스터디를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원자가 어떻게 자라길래 이게 이렇게 방막으로 자라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30나노, 25나노, 20나노, 15나노 계속 이제 두께를 낮춰가서 이제 낮춰지니까 결정의 퀄리티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5나노가 되니까 결정성이 관측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방막으로 이렇게 쭉 자라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방막 성장하는 그로스 메커니즘이 볼머 앤 베버, 그리고 반디어 메베, 그리고 스트란스키 크리사노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 세 가지를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알려져 있는 거 달리 처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아일랜드들이 보이죠. 이게 큰 아일랜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처음에는 원자들이 이렇게 뭉칩니다. 뭉치는 이유는 코에시브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응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뭇잎 위에 보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물방울이 집채만한 물방울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커질 수가 없죠. 물방울이 커지면 결국은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들이 원인이 있죠. 이게 이제 많이 뭉치게 되면 커지면서 코에시브 에너지보다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어드헤시브 에너지, 접착 에너지 혹은 부착 에너지가 커지고, 그 다음에 서피스 텐션도 좀 더 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자라죠. 옆으로 자라다가 딱 붙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레이어로 자라게 되는데, 이때 붙을 때 아무 방향으로나 이렇게 붙어서는 결정성이 완전히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잘 붙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컨트롤하면 10의 12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조건을 같이 해주면요. 그래서 사파이어 위에 원자가 앉을 때 A, B, C 스태킹을 하고 A, C, B 스태킹, 약간은 뭐 이게 전문 용어가 되겠는데 이 쌓여가는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파이어 위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때 이게 성립을 하려고 하면 원자를 하나씩 떼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스파트링에서는 5개, 6개 가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저희 시스템은 완벽하게 원자를 하나씩 보내서 이제 쌓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다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결정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원자가 내려와서 어떻게 디퓨전이 되느냐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타디 했는데, 조금 자세한 건 두고요. 이 원자들이 굴러가는 과정을 우리 김성곤 교수님이 계산을 해 주셨는데, 원자가 혼자서 사파이어 기판 위에서 이렇게 굴러가면 비교적 에너지가 낮아요. 근데 두 개가 아령처럼 뭉치게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3개, 4개는 오히려 두 개보다는 낮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자 하나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아일랜드, 기존에 뭉쳐있는 아일랜드로 쭈르륵 하고 달려가서 탁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가 3개, 4개가 온 놈들은 굴러가기가 조금 힘들고요. 2개가 되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2개가 되면 그 자리에 뭉쳐서 또 다른 핵을 형성하니까 핵만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인들이 결정성이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결정이 잘 자랐다는 것은 원자 하나씩 이렇게 디퓨전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방막을 이 10나노부터는 완벽한 방막이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 저희가 조금 더 낮은 저항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저항값이 얇아지면 10,000분의 1입니다. 10,000분의 1. 여기는 로그 스케일이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저항값 자체가 10,000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나노를 하는 세상인데 나노의 디멘전에 가서 저항이 10,000분의 1로 줄었다?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두께 컨트롤을 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단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10나노까지를 성공을 했는데, 이때도 저희가 월드 레코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5나노 정도 레벨에서 단결정으로 거의 단결정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온라인이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거의 퍼펙트한 단결정으로 아일랜드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로 이런 그 5나노에서 이걸 1나노까지 줄이게 되면, 구리가 1나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래핀이라든가 TMD라든가 모노레이어의 물질을 해서 그런 걸로 노벨상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구리로 내청 정도를 쌓아서 이 내청이 반도거체가 될지 아니면 금속이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2018년도에 2020년도에 구리로 네이처 논문이 나왔어요. 사이언스도 나오고요. 구리가 관심이 많네요. 그죠? 이 포일입니다. 구리 포일을 가지고서 단결정을 만들었더니 네이처 사이언스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핀을 키우는 분들이 다 구리 위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구리가 있어야만 그래핀을 키우니까 구리를 잘 키워서 단결정을 만들면 그래핀이 좋아지니까 하고 네이처 냈는데, 이분들이 정작 그래핀을 단결정으로 키운 보고는 없어요. 그래핀을 여기다가 키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포일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포일하고 같은 겁니다. 그 포일의 표면이 한 30나노, 50나노입니다. 그러면 카본을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카본 입장에서는 이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평평한 모노레이어의 그래핀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죠. 저희가 이제 단결정을 플랫하게 한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어드밴스 머티리얼의 이 웨이퍼 스케일로 2인치 웨이퍼로 그래핀을 키우는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한청, 두청, 세청, 네청까지 컨트롤 한 걸 해서 네이처 나노텍에 냈는데, 여기 이제 이영희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성균관대 IBS 단장 하시는 분하고 제가 일을 쭉 같이 해왔는데 2018년도에 제가 연구년을 거기로 갔습니다. 원래 제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랑 버클리 두 군데 오프를 받아서 어디를 가나 연구년을 이제 세컨 두 번째로 가는 건데, 그 고민을 하다가 성균관대로 갔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60이었는데 60된 나이에 이영희 쌤 옆자리에 앉아서 받아 적어가면서 무지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는 분이고요. 이 시료를 보시면
다시 이제 카파로 돌아와서 산화 물리를 이야기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표면에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제가 처음 이 그 구리를 가지고 스타디를 했을 때 부산에 있는 KBS에다가 이제 시료를 보내서 표면을 봤더니 위에 한 3나노, 2나노의 옥사이드층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위에도 네이처럴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고 카파 위에도 네이처럴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김영민 교수님이 정 교수님 시료는 산화막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우리는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스타디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내부 인플레인 스트레인, 이제 산화가 됐으면 응력이 생깁니다. 이 지금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카본층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응력이 생긴 게 쫙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원자 맨 끝 한 층까지도 구리의 레티스 파라메타를 정확히 가집니다. 보통은 표면이 되면 표면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끝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게 1년 지난 시료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성곤 교수님하고 매주 이제 회의를 하니까 분명히 이 스텝 엣지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스텝 엣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곤 교수님께서 여기 스텝이 이렇게 세 층이 되어 있는 거를 계산을 해 주셨어요. 했더니 산소들이 와서 탁 들어 올리고 산소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층이 된 것도 보면은 여기 들어가기 쉽게 산소들이 진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은 가만히 둬도 일어나는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 생기고 아주 플랫한 걸 보니까 플랫한 상태에서는 표면에 머무면서 들어가는데 에너지가 커요. 이쪽까지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2.7 일렉트론 볼트니까 사실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한 거는 한 층을 생각을 해보면 원자 한 층 스텝이 있는 거는 이 플랫한 거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엔도서믹 흡열 반응이 되어서 이 표면과 플랫한 거와 거의 비슷한 거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결정면이 만나는 자리에서 산화가 일어난다. 사실은 결정면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이 엣지에서 늘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거는 결정면이 아닙니다. 한 층이 있는 것은 결정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층만 되어도 여기 결정면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다른 커브드 서피스 이야기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얻은 지식이 저희들 마스크 위에다가도 스파터링을 해서 표면을 보면은 마스크 위에 공면인데도 불구하고 구리들이 층으로 계속 한 층씩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150도로 가열을 해도 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만 지키면 우리가 산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구리 표면이 0.3 나노 거칠기인 거하고 그다음 0.7 나노 거칠기인 거를 시료를 좀 이제 키워달라고 했어요. 저희 랩에 비밀 변기가 있습니다. 이제 0.7 키워달라 하면 0.72를 키워주고 0.3을 키워달라 하면 0.29를 키워오는 비밀 변기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키웠는데, 여기 보면은 원자 한 층 계단이고요, 두 층 계단이죠. 실제로 요거는 폴리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10에 12성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단결정이고 요것도 단결정이라서 사실은 그레인 바운더리가 둘 다가 0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피직스로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으면 산화 곡선이 똑같아야 되고, 사실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unusual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폴리보다는 낫지만 단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자 한 층 거칠기와 두 층 거칠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한 층의 스텝에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산소를 그 표면 위에 쭉 이렇게 가득 채우는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로 구리 위에는 산소가 거의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덮고 있고요. 그렇게 덮고 있을 때 50%를 채우면 그 다음부터 오는 산소를 못 오게 산소 스스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산소들이 쭉 깔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산소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추가적인 산화를 막는 그런 산소에 의한
산소 자기 조절에 의한 산화 저항이 생기는 거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미지를 사이언스에 네이처에 투고를 했었는데 요 사진에 밀렸습니다. 요 커버 페이지에 밀려서 저희가 사실은 요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플랫한 서피스 위에는 산소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층일 때는 산화가 되지 않고 두 층이 되면은 세 층이 되면 산화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화에 대한 문제로 이제 종집을 짓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산화를 강제로 시키는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구리를 단결정 방막입니다. 이 온도를 200도에서 5분을 하면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200도에서 10분을 두면 또 이렇게 변하게 되고 300도에서 30분을 두면 새까매져 버립니다. 이제 CuO로 되는 거죠. Cu2O, CuO 두 가지가 있는데 CuO가 되면 이렇게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요거를 저희가 표면에 원자 한 층을 모듈레이션을 시킵니다. 스파트링을 해서 덮어버리면 300도, 200도, 300도, 400도까지 400도에서 30도를 가열을 해도 이게 전혀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이슈는 저희가 해결을 한 게 작년 21년 1월 25일,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발견을 했고 이게 상당히 기술 이전하는 것까지 지금 가까이 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리 산화는 거의 퍼펙트하게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리젝트라고 써놨죠. 논문 어디 가서 이제 발표할 때 여기다가 어디에 서브미티드는 쓰지만 리젝트는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제 논문 한 10번쯤 리젝트해야 하나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고하는 요령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제가 같이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결정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카파 포일입니다. 집에서 그냥 쓰는 쿠킹 포일처럼 된 건데 요거를 그냥 열을 가하면 이렇게 변하는데 표면 처리를 하면 200도, 300도, 400도, 400도에 가면 변하죠. 300도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폴리를 패턴을 뜬 다음에 열을 가하면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패턴을 뜬 다음에 저희가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고 1000번을 접었다 폈다 하고 나서 봐도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테이블한 구리를 구현할 수 있어서 구리의 산화 문제만큼은 또 골드 쓰고 있는 거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물며 철과 니켈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니켈과 철에도 열을 300도에서 30분 가열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있는, 그래서 아마 금속의 재발견은 확실하게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젝트는 됐지만. 자,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표면 위에 한 층을 이렇게 탁 잡아서 이제 우리 김성곤 교수님이 굉장히 계산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 산소를 침입하게 막는 거는 뭘로 막는 게 가장 좋을까? 그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산소가 들어가는 자리에 산소를 다 배치를 해버린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는 자리를 산소가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산소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게끔만 표면에서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해냈던 아이디어고요. 이렇게 서로의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딱 잡아서 구리도 참여를 하고 또 표면에 있는 산소까지도 같이 잡아서 300도, 400도를 차단하는 기술을 해서 결국 산소가 이렇게 오면 산소가 오는 거를 이렇게 방패처럼 막는다 하는 생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이제 산화막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왕에 나온 김에 이제 산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일반 물질에서는 우리가 뎁스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깊이를 쭉 이렇게 파면서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은 산소가 계속 있어요. 그 이유가 산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표면에서 쭉 깎아서 들어가면서 보면은 산소가 계속 검출이 됩니다. 단결정에서는 산소가 표면에만 머물 수가 있죠. 여기에 산소가 쏙 들어갔다고 해서 이 자리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CU2O가 되면은 격자상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요게 들어갔다고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서 전체를 에너지를 주면 전체가 들어 올려지겠죠. 또 전체가 들어 올려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화층이 만들어지면 요 위에는 CU2O에 의한 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 시료를 가열을 했습니다. 한 200도에서 한 5분 정도 했더니 색깔이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하긴 한데 그 갈색으로 예쁘게 나왔어요. 요거를 이제 한 120도에서 추가로 산화를 시켰더니, 추가로 에이징을 했더니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처음 반응했던 것보다 그레인 바운더리를 통해서 침투하는 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결정은 추가적으로 24시간 120도 둬도 처음 색깔도 예쁘게 나타나고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이제 큰 시료를 넣어서 열을 가한 다음에 반을 잘라서 반을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초록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온도에서 했더니 다른 색깔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보라색도 나오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튜닝을 해볼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구현했는데, 이런 색깔 중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정밀하게 튜닝을 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구리 색깔이 과연 뭔가, 구리 색깔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총 천연색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색깔들을 구현을 했고, 이걸 컬러 휠로 만들면 여기에 사실은 이게 이제 컴퓨터 컬러가 아니고 실제 구리 시료의 색깔입니다. 구리 시료 색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타나고, 실제로는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햇볕 아래 가면은 메탈릭 하면서도 컬러풀한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마 여러 내장재나 이런 데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누가 얼마나 많은 색깔을 만드냐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김수재 박사님한테 전체 만든 걸 한번 조사를 해보라 했더니 1890개 색깔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GB가 0에서 255, 0에서 255, 0에서 255니까 256개의 색깔이죠. 그걸 다 곱하면 1658만 1375개의 색깔을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인식을 할까요?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색깔은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컬러의 디스플레이 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색깔이고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색깔. 그 중에 저희가 한 50% 정도를 이 카파로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색깔이 나오는 이유는 이 두께가, 산화된 두께가, 아까 옥사이드가 쭉 내려가서 산화된 정도가 이렇게 결정이 됐죠. 이 두꺼운 정도와 얇은 정도에 따라서 여기서 반사가 되죠. 여기서 들어와서 반사가 되고, 나갈 때 요 위상차만큼에서 어떤 색이 보강 간섭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얇은 방막은 보강 간섭하는 것이 초록색, 여기서는 빨간색,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색을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쉬운 물리잖아요. 그죠? 물리는 쉬운데 뭐가 어려우냐면, 여기 있는 산화청을 여기서 스탑하게끔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산화가 마음대로 일어나는데 한쪽 방향으로 가서 쓰라고 해서 탁 쓴다는 것이 바로 옥시데이션 피직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나노 레벨로 산화를 스탑시킬 수가 있습니다. 폴리는 어떻게 되냐? 폴리를 똑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어디가 캅하고 어디가 옥사이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렁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색깔을 구현을 했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 논문을 원래 네이처에 두고를 했다가 서드라운드에서 마지막에 리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응용을 좀 더 넣으라고 해가지고 응용을 만들다가 이게 한 1년 반을 걸렸는데, 산화를 전체로 시키는 거는 쉽죠. 이제 단결증이 있으면 챔버에 넣어서 열을 가하면 전체가 산화가 됩니다. 산화를 어떻게 국소화하느냐는 거예요. 국소화. 열을 국소화하는 건 열은 퍼져버리기 때문에 딱 어느 자리에 열을 로컬라이즈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레이저로 1이라는 인텐시티로 때리면 여기까지가 다 산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금속 용접 한 자리 보면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게 그게 다 Heat Affected Zone이라고 해서 헤이즈입니다. 헤이즈. 헤이즈인데 헤이즈가 이만큼 생겨버려요. 단결정은 700을, 인텐시티를 700배를 줘가지고 퍼지질 않아요. 700배를 줬는데. 그래서 굉장히 산화를 국소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게 가우시안 폼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이 딱 직사각형 형태로 만드는, 산화를 정말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거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라인으로 1마이크론, 8마이크론, 18마이크론 이렇게 해서 쭉 라인 패턴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서 이런 패턴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플랫탑 메소드를 써서
이 직각으로 내려가는 걸 구현을 했는데 폴리에서는 이렇게 퍼져버리죠. 단결정을 그대로 단결을 사용하면 별 모양을 그대로, 여기 사진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화살표까지도, 이 안에 있는 화살표도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레이저로 뭐 이렇게 카팅하고 하는 거를 잘, 에너지 영역을 잘 설정을 하면은 이미지 넣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는 일이 카파에다가 카파 옥사이드를 레이저로 만들고, 이 카파 옥사이드는 P타입이에요. 반도체에서 드문 P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P타입을 인위적으로 레터럴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N타입도 옆에다가 구현을 하고 PN 장션을 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 좀 지겹지 않으실까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플랫 서피스를 원하는 이유는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은 자동차 운전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평평하면 좋겠죠. 이것도 한 5mm 정도의 러프니스를 가질 거예요. 실제로 방막이나 이런 재료에서는 대체로 한 40나노, 그 다음에 50나노의 거칠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0.2나노, 0.3나노에 비하면 이건 거의 계곡이죠, 계곡. 그래서 리우라고 이제 카이호이 리우라는 이제 그 중국 그룹 대가 그룹입니다. 여기서 나온 논문에 보면은 자기들이 사용한 게 한 3나노 정도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3나노 정도가 아마 제일 월드 레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나노는 사실은 표면으로 보면 12층이에요. 원자 12층이고, 이 논문은 2017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오죽하면 제목을 나노 크리스탈린 카파 필름스 네버 플랫, 결코 카파를 플랫하게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 보면 it is impossible to form 해서 뭐 이렇게 플랫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논문을 다시 뉴스 앤 뷰 해가지고 네이처 머티리얼에서 이 주제를 또 다뤘습니다. 이게 단결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단결정을 하는 것은, 방막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단결정 방막 위에서 엑스레이 필름을 보면은 전체 고르게 이런 픽들을 잡았고요. 여기가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하면 여기에 모든 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확대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얻은 00255 컬러입니다. 이 컬러하고 저희 시료의 오리엔테이션, 결정의 오리엔테이션하고 비교해도 구별이 잘 안 되죠. 빨간 것은 100으로 성장시키면, 이 방향으로 성장시키면 빨갛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폴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샘 표면을 봤더니 잘 안 보여요. 왜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가 안 보이지? 하고 확대를 했더니 확대를 해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FM에서 0.2를 했더니 제가 국제학술회의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어떤 한 분이 0.1이 뭔 줄 알고 당신이 발표를 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한 층으로 딱 끝나죠. 그죠? 요 한 층이 0.2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nearly perfect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perfect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들이 물질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럼 충돌하면 여기서 충돌할지 여기서 충돌할지 여기서 충돌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측 불허죠. 실제로 단결정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가서 여기서 충돌하는 게 스캐터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사를 하게 됩니다. 반사를. 그래서 반사를 하고 오게 되면 원래의 코어런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안쪽에서는 발리스틱하게 그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접촉 저항 반사도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컨택을 시켰을 때 아무리 플랫하다고 해도 포인트 컨택이에요. 원자 하나가 닿아요. 근데 저희처럼 완벽하게 플랫하면 면 접촉이 되죠. 저항을 확 줄일 수 있어서 2D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 외에도 제가 한 10가지 이상을 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3나노가 아까 레코드라 그랬는데 실제로 한층 정도, 1나노 정도만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거칠어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희가 만든 시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면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 면 컨택에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도 내부에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현상을 기대할 수 있느냐. 갑자기 제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가져왔어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1917년도에 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은 주제고요. 여기에 이런 컵이나 이 도넛이나 같다는 거예요. 토폴로지적으로. 모양이 다르지만 토폴로지적으로 보면은 구멍이 없는 거와 어떤 없는 것끼리는 같고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은 컵이든 뭐든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밴드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요거는 내부는 보면은 인슐레이터인데 표면이 도체가 되는 겁니다. 표면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질 자체가 인슐레이터면 인슐레이터고 도체면 도체라 해야 되는데 표면만 인슐레이팅한 이런 표면만 도체인 이런 물질을 발견을 하고 이론적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물리학계에 큰 영향을 줬죠. 자, 구리의 3D 페르미 서피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마지막 주제라서 조금 더 어려운 거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리는 포일이나 폴리나 다 이게 리니어한 거동을 리니어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는데 이런 페르미 서피스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결정을 하면 이게 커브드한 난리니어한 거동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2D에서의 페르미 서피스가 달라지고 이것들이 홀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40나노 두께에서는 일렉트론이 5%고요. 홀이 95%가 됩니다. 메탈인데 반도체가 아닌데 홀이 95%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단결정이 되면 전자가 쌩쌩 달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구리가 더 이상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를 막 컨트롤하면서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레인 바운더리를 컨트롤했다는 이야기는 허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주고 허들이 많죠. 이게 이 트윈 바운더리는 저희가 무시해도 되고요. 허들이 조금 적어지고 해서 허들을 완전히 0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들을 많이 만들었다 0까지. 전자가 막 충돌을 하다가 그냥 슉 가는 영역까지 오게 되면은 갑자기 난리니어하게 변해버리죠. 결국은 뭐냐면 전자들이 홀이 되는 거하고 전자가 쌩쌩 달리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역격자 공간에서의 이런 모양을 우리가 스키매틱하게 그렸을 때 익스텐디드 존 스킴에서 전자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이 홀 포켓을 만나서 반대로 돌아버리면서 홀라이크한 비헤이비어를 가진다. 우리 고체물리 듣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에비던스로 포일은 구리가 이렇게 되어서 요게 이제 전자가 차 있는 상태인데 이 밴드를 보는 거예요. 요 영역에서 보면 전자가 여기 차 있어야 되는데 단결정은 이렇게 뒤로 쭉 밀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금속인데 밴드 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항 측정을 하면 항상 저항은 일반 금속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로 봤을 때는 메탈인데 표면은 인슐레이팅한 거예요. 아까 봤던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연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옵티컬 메저먼트나 RPS 이런 측정을 했어도 저희가 상당히 비슷한 에비던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가 좀 더 구리의 다른 세계를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논문들을 쭉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다 투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초거대 산화저항이 있고 초강력 바이러스 박멸 작동 원리에서 구리 표면 위에다가 바이러스를 100만 개를 뿌리면 10초 안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폴리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기 전에 이걸 논문을 투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빨리 지금 하려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남아있기를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에 대한 거 이제 카파뿐이 아니라 실버 이야기 오늘 안 했지만 실버를 더블 헤테로 에피탁시가 아니라 이중으로 한 번 더 해서 거기서도 단결점 키우는 연구를 해서 지금 이제 두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자가 비스코스한가 이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6번 리젝트 했다 했죠. 2번 리젝트되고 뭐 이런 걸 써놨는데 혹시 논문을 쓰시다가 리젝트 되는 거에 상처받지 마시라고 계속 리젝트 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후년에 혹은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지만 이 이제 1 나노메타가 되면 이제 이런 5나노에서부터 쭉 줄어서 1나노가 되면은 위그너 크리스탈, 보자인슈타인 콘덴세이션, 뭐 아르노포폼 이런 키워드들이 엄청난 키워드들이 있죠. 이거를 이런 다른 물질들까지도 확장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통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 further study라고 내놓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년퇴직 1년 남은 사람이 further study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했는데 저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노 교수는 사라지지도 않는다. 단지 연금 받을 뿐이다. 저는 연금 받으면서 끝까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칼라를 구현하고 제가 이 메탈에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구리 색깔 조금 바꾼 게 뭐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런 칼라 오브 카파가 지금은 조금 다시 약간 오리무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본 구리가 정말 같은 맞는 색깔을 우리가 본 것인가? 일렉트로닉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딘, 쇼클리, 블레틴 이 사람들이 1945년도에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75년 동안 반도체가 거의 우리 사회를 다 장악을 했죠. 이제 반도체는 어쨌든 전자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일렉트론은 메탈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일렉트로닉스는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제 75년을 장악을 했는데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전자가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이 전자가 가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이 스핀트로닉스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스핀트로닉스가 이제 스핀의 정보만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저도 스핀트로닉스 한 10년을 했는데 현실화되기는 어렵고요. 요즘 또 벨리트로닉스라고 해서 웨이브 펑션들을 바꾸어서 하는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저희 시료는 시료 자체 인트린지컬리 이 벨리트로닉스와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메탈에 대한 재발견이 쭉 이어져서 새로운 장르를 하나 열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뭐냐면 메탈트로닉스라는 겁니다. 메탈트로닉스는 메탈의 높은 캐리 덴시티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바꿔서 새로운 기능으로 반도체 공학처럼 메탈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메탈이 반도체 공학처럼 쓰여지면은 앞으로 어나더 75년 내지 100년을 이게 끌어갈 것이다 하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는 누가 될지 몰라요. 니켈, 뭐 카파, 실버 다 하면서 이런 게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에는 저희 팀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예.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나노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박사과정 권진욱이라고 합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도 이제 구리를 부식시키고 있는데 금속 구리를 부식시키면은 표면에서 절대 균일하게 부식이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뭔가 조금 좀 뭐랄까 정량화시켜서 원인을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을 살짝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 구리 간의 어떤 단층이나 네. 아니면 그 그레인의 형성이 전반적인 부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느낌상으로 좀 받았는데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조건에서는 부식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급격히 활성화되지 않는다를 저희 교수님 같은 완전 플랫한 조건은 아니지만 벌크 구리에서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아까 제가 이제 질문하신 거 똑같은 거를 최근에 제가 한 서너 업체가 찾아와서 이 구리 산화가 균일하지 않다. 산화를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산화가 진행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폴리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결정을 키우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 ASE라고 하는 방법으로 글래스 위에 키우면 폴리가 됩니다. 글래스 위에 키워도 폴리가 되는데 사파이어는 격자 구조가 있으니까 그 위에 호모테로 에피탁시가 형성이 되지만 글래스는 아몰포스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앉아요. 근데 그 그레인 사이즈가 전부 균일하게 15나노, 15나노 쫙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산화시키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산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레인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쓰시는 재료의 그레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폴리를 만들더라도 그레인 사이즈가 동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단결정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죠. 그레인 바운더리 때문에 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이 이렇게 결정면이 만나는 엣지에서는 반드시 산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 교수님 말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예, 예.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무조건 산화가 일어나고 그레인의 크기를 동일하게 제어하지 않는 이상 균일한 산화는 조금 힘들다고 제가 힘들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그레인 외에 그레인 바운더리 외에 그레인 위에서 만약에 산화가 일어날 때 교수님 말씀 뭐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특정 층 이상으로 되면은 산소가 이제 들어오는 걸 산소가 막아주다가 이제 산소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혹시 제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해를 했을까요? 평평한 면이 되면은 예, 산소가 하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예. 사실은 산화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결합을 하면서 밀어 올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가서 여러 산소가 같이 이제 돼야 되는데 네. 코너는 엣지 부분에서는 네. 이제 결정면이 만나는 자리에서 산소 몇 개만 들어가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고 계속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엣지를 없애는 게 그레인 바운더리도 똑같은 엣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엣지들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럼 제가 이야기를 부식이 진행되는 속도가 산소가 침투하는 속도랑 조금 연관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볼 괜찮을까요? 수도 있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유식한 질문 말고 좀 무식한 질문 좀 해주세요. 저기, 저 학생. 네, 순서를 정할게요. 일단 저기 하고, 아까 여기 또 누구 손 들었죠? 네, 여기 두 번째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광메카트로닉스 4학년 김재영입니다.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이제 단결정 구리 방막의 표면을 그 벡터량처럼 제어를 해가지고 총 천연색을 이렇게 구현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두 가지 알록달록한 그 색깔 이외에 약간 검정색이나 회색 같은 색상도 구현이 가능할까요? 구리로? 빨주노초 외에 예, 다른 예. 아까 제가 무채색에 대한 게 있긴 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총천연색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죠. 여기에 이 회색은 225, 225 하면은 이게 흰색이고요. 이게 000 하면 까만색인데 여기 이제 숫자가 RGB 값이 같으면 이 회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이렇게 산화를 해서는 그 무채색이 구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회색이 나옵니다. 회색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보면 완전히 검은색이 나와서 저희가 이게 CuO로 산화가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단결정 카파 111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쫙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카파가 있고요. 뒷면은 까만색인데 사파이어 쪽으로 보면 이제 구리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엑스레이로 찍으면 카파 111 픽만 딱 나오고 표면이 이래요.
그래서 울트라 플랫한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울트라 러프합니다. 근데 사실은 방법은 결정 키우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 데서 중간에 약간의 플러스트레이션을 주면 자라던 놈들이 옆으로 페이즈가 약간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를 만드는 단결정 성장 방법으로 똑같이 덴드라이트를 만드는 건데 이 표면이 재밌는 것은 이게 폴리면 이렇게 결정 방향들이 틀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단결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한 내용들이 이 김영민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 구조에 대한 거를 다 분석을 했고요. 이 포화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까지도 지금 작동이 안 되나? 이 작동이 넘어갔네요. 저 표면에 보면은 특이하게 요 표면을 커브드 서피스잖아요. 커브드 서피스의 끝이 다 아까 봤던 그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가 적용 안 된 데가 있죠. 여기 이제 단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런 데는 내부에 있는 그 표면 장력 때문에 격자 상수를 싹 줄여요. 그래서 산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곡면인데도 불구하고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도 또 실제로 원리는 다 같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누구 하죠? 저쪽 주세요. 예. 네, 그 강메카 학부생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저 질문이 두 가지인데 괜찮나요? 네, 하십시오. 네, 조금 학문적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학부생 인턴으로 하면서 되게 연구 주제 잡기가 되게 힘들어 했는데 보시니까 되게 다양하게 연구 주제를 또 많이 하시고 또 되게 많은 양의 논문을 쓰시는데 그 비법이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뛰어난 박사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되게 좋은 질의 논문을 쓰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어떻게 그 인연을 이어나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네. 질문이네요. 그 첫 어려워.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학생이 전혀 원하지 않는 답일 텐데 사실은 제가 대학원생들이 예전에 이제 물리학과 있을 때 많을 때는 한 20 몇 명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원생이 없어요. 대학원생이 없어서 연구를 잘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솔직히 이제 학생이 많을 때는 학생 지도하고 또 강의하랴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보직도 하고 이래서 연구할 시간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1년에 논문 2편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미나하고 뭐 회의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전혀 1년에 논문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60세가 되면서 이대로 정년하기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뭔가 하나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하다가 모든 걸 다 놨어요. 제가 행사도 많이 하고 크리스탈 컨테스트, 크리스탈 뱅크 뭐 이런 것도 있고 보직도 했었는데 전부 다 그만두고 이제 딱 연구만 하겠다 하고 이제 승대로 연구년을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1년에 한 400편씩 논문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가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대에 가면서 이제 성대가 부산대학보다 좋은 대학이라서 간 건 아니에요. 맞죠, 김영민 교수님? 부산대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데를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부산대학에서는 제가 워낙 뭐 30 몇 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부탁을 하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갑이죠. 성대는 가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러이 자세가 되다 보니까 다 부탁을 해서 하게 되고 좀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고 제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바뀌는 거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도 이제 성대 계속 2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저보고 연구해라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 누가 하라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일 이제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또 옆에서 같이 하는 박사님들이 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같이 할게요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이런 네트워크를요. 제가 보통 이제 뭐 성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많이 다니는데 가면은 한 번씩 발표하고 이제 이런 주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하실 분 있냐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같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하죠.
보통은 석사 학생이 토픽을 하나 잡고 있으면 그럼 이제 그걸 누구랑 같이 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학생이 딱 어사인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디어 날 때마다 자유롭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플렉스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제 만약에 와서 이런 주제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면 저는 뭐 항상 오픈돼 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오는 학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 4학년 남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항상 그 수업 시간에 단결정 시료도 막 가져오셔가지고 학문적인 되게 흥미를 유발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저에게 영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이처지는 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뭔가 꿈에 그리는 저널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걸 기고하고 뭔가 등재되기까지 좀 겪었던 특별하게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운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사실은 운이 한 5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네이처에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네이처 억셉트가 되고 그 뒤에 투고했던 많은 논문들이 현재 뭐 펜딩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리젝트 되기도 하고 이래서 된 게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측정을 하면서 데이터 나온 거로 그 김영민 교수님하고 앉아서 이제 쳐다보면 우리 뭐 나노레트 하나 씁시다 이렇게 했어요. 나노레트 하면 한 10점 정도 되는 건데 되게 좋은 저널이거든요. 그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막 만들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질이 좋아져서 이제 마지막에는 네이처 머티리얼 정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투어를 했는데, 거기서 질문을 한 60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답변을 6개월 걸려서 이제 답변을 적었는데 답변이 한 70페이지였죠. 그래서 70페이지를 만드는 동안에 사실은 이 리뷰 논문 투고를 하는 것보다도 투고하고 나서 리뷰한 거를 답하는 거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거치고 이제 투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막 다 밝히라고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를 했는데 리젝이 돼버렸어요. 이게 뭔가가 특별히 나쁘다는 그런 것도 별로 없이 리젝이 되어서 그걸 들고 앉아서 이제 또 계산을 하고 또 김성곤 교수님하고 계속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러다가 다시 좀 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네이처로 간 거예요. 그 네이처 머티리얼에서 리젝트 된 건데, 네이처 머티리얼도 워낙 좋잖아요. 뭐 40몇 점 임팩트 벡터 40몇 점 되니까 그 리젝트 된 거를 다시 네이처로 갔는데 리뷰어가 3명이었는데 질문이 3개가 딱 왔습니다. 3개가. 그 전에 60개 왔는데 3개가 왔어요. 하물며 한 레프리는 다른 레프리가 저희가 한 이론 모델에 대해서 조금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방 만드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공개를 해라 이랬는데, 두 번째 레프리는 첫 번째 레프리를 오히려 당신이 뭘 잘 모르는구나, 이게 이론 모델이 정말 이게 참신한 거고 노블한 것이다고 오히려 레프리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네이처 머티리얼에 리젝트 된 게 저희한테는 엄청 운이 좋았죠. 그게 리젝트 되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번에는 질문을 안 받을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늘 이렇게 안 좋은 거 좋은 거가 다 알고 보면 다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메카 4학년 송요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그 질문이 한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색을 구현하시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변수로서 온도하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식화해서 어떤 온도에서 몇 분에 구우면 이런 색깔이 나온다라는 게 수식적으로 혹시 나오는 걸 연구로 진행한 적이 있는지, 또는 이제 그 공기 중에 산소 농도 같은 다른 변수를 또 추가해서 혹시 진행한 논문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뭔가 물리량을 컨트롤할 때는 컨트롤 파라미터가 있죠. 그 컨트롤 파라미터가 이제 온도, 뭐 시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압력도 가해주면 더 좋죠. 압력은 이제 산소 압력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 굉장히 빨리 산화가 돼요. 그래서 산소량은 거의 이제 우리 보통 상온 분위기에 있는 환경하고 똑같이 해서 한 17%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시료 처음에 스타팅 하는 거의 두께가 얼마냐 이걸 보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시료를 아까 1800 몇 개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모든 거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요즘은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컴퓨터로 해서 하는 그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부경대에 있는 그 이승훈 교수님이 저희 데이터 나온 걸 가지고서 머신러닝을 돌려서 딱 값을 집어넣으면 몇 도에 몇 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딱 나오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재학 중인 박성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단결정 스테인리스 구리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속들이 산화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도 특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산화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혹시 스테인리스 구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강도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산화가 되었을 때 좀 더 강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해보면은 그 구리 표면을 상온에서 그냥 보통 랩에서 그냥 두고 보관을 하거든요. 특별히 뭐 진공 디스케이터 안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온 속에서 굉장히 안정하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산화가 돼요. 단결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데 일단 돈이 비싸게 들고요. 그 다음에 핸들링 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거대 산화 저항 표면 코팅해서 하는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도 괜찮아요. 빡빡 문질러도 되는데 못으로 긁으면 그 자리가 산화가 돼요. 그렇지만 손으로 비비는 정도나 이렇게 부딪히는 정도에서는 산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게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되어서 나오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랩에서 만드는, 보통 보면은 한 몇 메타 단위의 그 대면적을 만드는 회사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코팅이 되고 대면적이 되면은 이 구리가 패턴 뜨는 거에 뭐 나노 패턴까지도 삼성이나 이런 데서 2나노, 3나노 이런 거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스타디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 구리의 산화로 대부분의 금속 점검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광메카트로닉스 2학년 다니고 있는 강태원이라고 합니다. 저 교수님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연구 주제가 대부분 이제 단결정 구조를 이용한 이제 재료들에 관련한 건데, 이제 단결정 구조를 이용한 재료들은 보통 원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키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좀 환경도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될 거고, 좀 시간이나 좀 비용이 아무래도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로 단결정 구조 재료들을 만드는데 이제 시간이랑 비용이 좀 많이 큰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안 보여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조금 이제 너무 발표를 오래 하면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발표를 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장비의 특징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파트링 장비는 일반적인 거 똑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시간도 똑같고요. 저희 이제 장점이 뭐냐면 MB 같으면 10n-9성 굉장히 고진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일반 스파트링 하는 환경으로 해도 되고요. 내부에 산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소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도 일반 스파트하고 똑같고, 근데 어떻게 해서 단결정 방막을 키울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먼저 실험실에 장비를 두면은 학생들이 막 뛰댕기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장비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댐핑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지 모르지만요. 실제로 스파트 장비 한번 보시면 이 진공 펌프가 스파트 장비 바디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스파트 장비를 만드는 것은 정말 상식이 어긋난 거죠. 스파트 장비가 진공 펌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원자 입장에서는 매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원자가 붙으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붙겠어요? 붙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댐핑을 일단 해서 이걸 이제 진동을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진동 없애는데 한 1,000만 원씩 붙여서 5개 달면은 5천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수만 원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많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진공을 싹 다 잡았는데, 진공 펌프에도 깔고요, 장비에도 깔고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들어오는 거를 차단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메케니컬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흘리지만 반대 방향은 전류가 안 가잖아요. 이건 역학 노이즈가 한쪽으로는 가는데 반대는 안 가요. 역학 노이즈를 완전히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아까 단결정 키우는 거 보셨죠? 이걸 잘라서 이 타겟을 여기다가 타겟으로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왜 폴리가 원자들이 여러 개가 떨어져 내려오느냐면, 결정면에 폴리는 100면도 있고 111면도 있고 110면도 있어요. 그 면마다 에너지가 다릅니다. 근데 111면에 에너지를 주면은 110에서 3개, 100에서는 5개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11보다 낮은 에너지를 때리면 111면에서는 떨어져 나오질 않아요. 근데 단결정 타겟을 쓰면 딱 주는 에너지 그 값에서만 원자 하나를 딱 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겟을 써서 타겟을 일단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겟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와이어를 만들었죠. 이 시스템 안에 내부 배선을 전부 다 단결정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제가 어디 최근에 이제 그 물리학과 관련된 데는 한 20군데를 초청 강연 다 다녔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동의를 잘 안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결정 케이블 바꿨는데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게 제가 네이처 논문을 썼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웃풋 파워를, 파워 케이블을 일반 거 쓰고 한번 측정을 하고 단결정 꼽아서 측정을 하고 하는데, 이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아웃풋 파워 측정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가 한 2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 수는 없고 이제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딴 데서 빌려서 와서 이제 출장비를 주고 측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단결정 케이블 딱 쓰고 나니까 아웃풋 파워가 완전히 촥 스테빌라이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폴리에 비해서 전자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잘 절제되어 있고, 일반 폴리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노이즈 하면 전부 다 디바이스 노이즈지만 재료 안에서 노이즈가 있다는 건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해보면, 저희가 ASE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세 가지를 전부 다 활용을 한 거고요. 타겟만 바꿔도 좋아집니다. 단결정 타겟만 바꿔도 90%를 한 거예요. 근데 와이어까지 바꾸면 이 두께가 거의 0.2나노 레벨이 있죠. 저희가 실험을 방방 만든 게 10,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1나노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0.2나노 레벨로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단결정 와이어 만드는 거를 예전에는 케이블 만들고 취미로 했었는데, 그런 취미로 했던 것이 이제 연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조금씩 딴짓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시 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야, 멋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건 무슨 각본같이 질문하시고 답을 기똥차게 해주셨어요. 네, 그 다음 우리 친구. 안녕하십니까. 저 인지노 메카트로닉스 박사과정 이승환입니다. 일단은 먼저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면 이제 논톡식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저것 많이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 다른 것들을 붙이다 보니까 또 단점도 생기는데, 이제 보여주신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상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뭐 옵티컬 파이버처럼 보통 노벨상을 받는 연구들이 이제 응용 기술들이 먼저 주목을 받고 이후에 그 원천 기술이 노벨상을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뭐 염두해 주신 이 녹슬지 않는 구리가 뭐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리젝트를 6번 됐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초보 연구자로서 생각해 보면 한 두세 번쯤 리젝을 당하고 나면 제 연구의 가치가 그 논문에 맞지 않나라는 재고를 좀 하게 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교수님께서는 자기의 연구가 이 정도에 합당한 연구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네이처가 일주일에 한 18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편 중에 80%는 생물 쪽이고 이제 물리화학, 재료 그리고 지구과학 물리화학 천문 지구과학 요거가 이제 한 20%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좀 줄긴 했어요. 그래서 네이처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리가 나오기는. 그래도 어쨌든 1년에 몇십 편씩은 나오니까 이제 네이처 한 편 나왔다고 노벨상 이야기하면은 되게 우습죠. 근데 제가 생긴 거는 또 이제 슈레딩거 닮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좀 가능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슈레딩거보다는 제가 베타울리 했던 파울리가 죽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생일이 그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꿈꿀 때, 잘 때는 노벨상 연설하는 이런 상상도 하면서 잡니다. 지금도. 네. 근데 그건 농담이고요. 그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이 진짜 좋은 논문이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은 자기 정성에 달려 있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논문을 제목을 한 100번 내지 120번을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400편 논문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비슷한 논문을 투고를 해서 제가 임팩트 팩터 5되는 그 이상을 잘 억셉트가 안 되더라고요. 늘 쓰고 있는 그 레벨에서 늘 머물러 있고 그 위를 한 단계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왜 그럴까? 나의 실력의 한계인가 하는 생각도 하고 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 프린스턴 교수를 누가 뽑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뽑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네이처나 사이언스 에디터들이 뽑는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이처 한 3편 쓰면 하버드 대학도 갈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이러니잖아요. 예? 우리 대학에 와야 될 교수를 왜 네이처 에디터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네이처나 사이언스 에디터들은 다른 에디터들은 교수를 잡으러 하면서 가서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은 전문 에디터예요. 에디터가 직업이에요. 이분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동물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하나를 새로 열어갈 거, 그 다음에 한번 논문이 나왔을 때 굉장히 사이트가 많이 될 이런 것들을 잘 아는데 제가 논문을 잘 못 쓴 이유는 논문을 안 읽기 때문에 1년에 논문 2편 읽으면서 다른 독자들이나 일반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혼자서 계속 좋은 논문이라고 투고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400편을 읽으니까 이게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았고요. 처음에 옥시데이션에 초점을 잡질 않았어요. 옥시데이션이 누가 관심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른 그레인 바운더리 프리하고 뭐 피지컬 컴파인먼트 저쪽 이렇게 제목을 계속 하니까 계속 리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선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나고 또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유. 앞으로 두 분만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기계공학부 재학 중인 오인사 학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이 막 바로 직관적으로 드는데 혹시 어떤 다른 산업군, 그러니까 뭐 배터리나 조선 항공, 모빌리티 이런 산업군에서도 혹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래필이 이슈가 된 이유가 모빌리티가 무지 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물성은 아마도 코헤런시가 아닐까. 그래서 구리가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어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민 프리패스가 길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물성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전자들이 코헤런트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마그네틱 필드를 걸었을 때 거동 그리고 뭐
다른 필드 디펜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물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를 많이 쓰고 있는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거하고 뭐 거의 뭐 컴패러블하게 대응될 정도로 이 메탈트로닉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제가 아마 그런 물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물리학과 변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 들으면서 이제 생겼던 궁금한 점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카파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까 발표 중에도 한번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카파 말고 다른 메탈들도 똑같이 이런 플랫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금속 중에서 카파보다 이제 좀 더 싼 금속들도 있을 텐데 계속 카파를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얘기하실 때 이제 곧 이제 정년이 끝나시고도 연구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교수님 연구는 이제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하시면은 학생들이 없을 텐데 어떻게 연구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예. 예. 그 두 번째 질문 먼저 답을 드리면, 제가 현재는 시로는 이제 우리 단결정 은행에 비밀 병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비밀 병기 분들이 시로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시로는 이제 저희가 키우지는 않는데 대부분 김수재 박사님하고 공동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주제들은 제가 직접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올 때 지도 교수님이 불러서 저한테 세 가지 충고를 조언을 해주겠다고 해서 항상 책상 위를 정리를 잘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 책상이 엉망으로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셨어요. 담배를 제가 피우는 걸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끊으라고 하셔서 그날로 끊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고 지금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데, 그 이제 세 번째가 실험을 직접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은 직접 하세요. 진짜 그때 60이셨는데 매일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 약속도 지키려고 생각하고 한국 와서 2달 만에 실험은 손을 뗐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60이 되어서 제가 하는 실험에 웬만한 기초적인 건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고, 그래서 학생이 없어서 실험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좋으면 같이 하려고 하는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그런 연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사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조금 의아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년퇴직하는 게 조금 기다려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강의를 9시간 하고 이번 학기 조금 이제 줄긴 했는데 평소에 9시간을 하는데 전국의 메이저 대학에서 강의 9시간 하는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 강의를 하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즐겁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좋지만 이제 정년을 하고 나면 이제 듀티에서는 풀려나는 거니까 정말 연구만 한번 해보고 싶다. 남은 기간 동안 한 10년만 한번 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모범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 굉장히 보람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구리. 왜 하필 구리인지. 왜 하필 구리냐? 제가 여기 보면 실버에 대한 것도 한 게 있습니다. 실버를 한 거를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실버도 똑같이 단결정이 됩니다. 이게 헤테로 더블 에피탁시라고 했는데 카파 위에다가 실버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발표를 가면은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밑에다가 갈륨 아세나이드 위에다가 박스 쳐서 갈륨 인둠 아세나이드 그러는데 그 경계청이 엉망이에요. 그거 안 보이죠? 그냥 스키매틱하게만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니까 그 위에 바로 올라가는 줄 알지만 사실 이 경계청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디펙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김영민 교수님 랩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은 요 밑에는 불이고요. 요 위에는 실버예요. 그대로 레티스 파라메타 자기 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딱 한 층만 약간 모듈레이션이 돼 있어요. 여기 원자가 블러 하다가 말다가. 이게 한 층이 전부 모든 스트레인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이런 거는 거의 저도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substrate engineering, 호모 헤테로 에피탁시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라도 가져와서 더블, 트리플 에피탁시가 가능하고요. 방막은 이제 당분간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저희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보고, 오늘 이제 방법을 익히시고 단결점 막 키우고 와이어 만드시는 분은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이 기술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니켈도 가능합니다. 니켈이 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켈을 저희도 시작을 했고, 알루미늄은 했었는데 알루미늄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카파보다 산화력이 10배 많아요. 그래서 위에 한 2, 3나노층이 산화가 쫙 돼버리고 나면은 이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산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철도 할 수가 있는데, 철은 결정 성장하는 타겟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단 결정 타겟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시도는 하고 있고, 아마 웬만한 물질들은 예외 없이 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바로 이런 게 리서치 콘서트입니다. 무슨 아주 나이브한 질문부터 진짜 전문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아마 다들 재미있게 다들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거의 콘서트를 막바지에 두고인데, 제가 그냥 요 행사는 연구처와 우리 나노과학기술대학에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 삼아, 여기 나노대 학생이 아닌 분들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그냥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는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했습니다. 네, 제가 저희 다음 행사에 참고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콘서트는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제가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 처장님께서 결혼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초반에 하이라이트를 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체육인으로 김연아, 손흥민 이런 선수들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부산대학은, 제가 부산대학교 여러분들 선배로서 부산대학교 출신들은 약간 애매하죠. 이제 천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잘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고 해서 가끔씩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거나 뭐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지금 당장 이루려고 하면 상당히 포기하기도 쉽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이런 하이라이트를 뒤로 쭉 이렇게 가져가서 한 70살에 내가 하이라이트를 치겠다고 하면은 가는 순간순간이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즐거운 것이고요. 이제 과거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봐라고 할 필요 없어요. 현재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60이 되면 분명히 이야기할 때 과거를 찾아보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대 학생들은 끈기와 은근과 이런 거에서는 아마 최고가 아닌가.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한 4학년이 되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저도 많이 자극을 받고 학생들 강의에 재미를 붙이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30년 계획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30년 계획하기 쉽지 않지만 30년을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노학과 과장님께, 김규정 학과장님께서 지금 감사패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잠깐만 더 있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학과장 김규정입니다. 원래 지금 순서는 약간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여서 사실은 저희 정세영 교수님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이런 연구 성과가 어떻게 보면 학교의 자랑이자 또 나노대의 또 자랑이자 또 보면 저희 과에서도 크나큰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감사의 의미로 저희 감사패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읽고 제가 시상을 가운데로. 네, 교수 정세영, 귀하께서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 실적을 이루어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윤인구 학술상을 수상하여
학과 및 대학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공의지대함으로 존경과 고마움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9일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교직원 및 학생 일동.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과에서 준비한 두 번째 서프라이즈인데요. 저희 과가 연구도 잘하지만 사실은 저희 과가 이제 교육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실 텐데 저희 이번에 이제 교육자상을 또 김광석 교수님께서 받으셔서 저희가 감사패를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주시면. 네. 전혀 말씀을 사실 전혀 안 드렸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복장도 입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 김광석 기하께서는 교육자로서 높은 열정을 가지고 우수한 강의, 학생 지도, 교육봉사 등을 통해 그 공을 인정받아 2022년 부산대학교 교육자상을 수상하여 학과 및 대학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공이 지대함으로 존경과 고마움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5월 19일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교직원 및 학생 일동. 네.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리면 저희 끝나고 아마 사진 촬영 있는데 뭐 끝나고 저희 나가서 뭐 검이나 위너는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세영 교수님은 올라오면 모든 학생들과 사진을 찍어줄 거기 때문에 다 가지 말고 끝나고 정세영 교수님하고 사진 한 장 기념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 행사를 학과의 깨알 홍보에 잘 활용하시는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차를 하더라도 그때 또 재밌게 찾아주시기 정말로 반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